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극복한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고향은 창원입니다. 어릴 때 같이 살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그리고 고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창원에서 가구점을 크게 운영하셨고 돈을 잘 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꽤 부유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집도 엄청 컸고 값비싼 가전제품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과외를 받고 갖고 싶은 장난감도 다 가지며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돈은 많았지만 그 외에는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가부장적이어서 집에서는 아버지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동생과 어머니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더 싫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버지는 밥상에 고기랑 국이 없으면 식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깜빡하고 찌개를 상에 안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쪽으로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하마터면 어머니가 맞을 뻔했고 저와 동생은 깜짝 놀라서 얼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제정신이냐며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냐고 했습니다. 고모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만 먹었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가 경상도에 계셔서 가끔 만나셨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이모와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신다고 엄청 들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잘하지 않던 화장도 하시고 예쁜 치마를 입고 나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요. 어머니가 저녁밥을 다 차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냥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제가 다 데워서 상을 차렸는데 아버지가 계속 투덜대셨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 밥상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녀 라고요. 아버지, 밥 다 됐어요. 엄마가 다 해놓고 가셨어요. 제가 다 차렸으니까 와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조용히 해.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라며 저에게 성질을 내셨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계속 어머니 흉을 보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나간 지 몇 시간 됐다고 화내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도 계속 씩씩대던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겨우 8시였습니다. 너는 제정신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서방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과는 듣지도 않고 본인 할 말만 했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밖에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많았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그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고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인 고모는 저희랑 한 집에서 살았는데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하기 싫은 날은 그냥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반절 이상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맨날 빈둥거리면서 TV 보고 가끔 나가서 술 먹고 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는 쪽이었죠. 맨날 언니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럼 또 착한 저희 어머니는 다 했죠.
언제 한 번은 식사 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옆집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종일은 아니어도 하루 몇 시간만 좀 알아봐도 될까요? 뭐, 이 여편네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서방 입에 들어가는 밥을 남이 차려주는 걸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청소랑 빨래라도 이게 진짜? 아버지가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얄미운 고모가 콧소리를 내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재밌다. 청소하라고 청소기 사주고 빨래하라고 세탁기 사줬는데 아줌마가 필요해요? 언니가 사지 멀쩡하고 집에만 있는데 왜 아줌마를 써요? 돈이 남아도 나 언니가 오빠랑 나처럼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오빠? 고모의 말에 아버지가 맞는 말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는 도우미 아줌마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당 관리 다 하시고 5인분 양의 하루 세끼와 빨래를 다 하시고 방이 6개인 2층짜리 집을 혼자 청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유난히 자기 동생인 고모한테는 화 한 번 안 내고 뭐든 만사 오케이 하셔서 고모가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예뻐하는 게 이상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태훈아, 학교 끝나고 오는 거야?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같이 사러 갈래? 아니요. 안 먹고 싶은데요. 태훈이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같이 가자.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같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저는 고모가 싫은데 고모는 저를 예뻐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동생까지 예뻐하지 않았거든요. 동생은 안중에 있지도 않은지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한테만 귀찮게 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날은 제가 막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이모집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고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셨지만 아버지랑 고모는 당연히 싫어했죠. 저는 그저 그랬습니다. 이모는 착하셨지만 왠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이모가 집에 오신 지 하루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 후 정리를 마치고 이모와 식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두 분이서 한참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 이제 잘 건데 조용히 좀 하지? 말을 마친 아버지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랑 이모가 2층으로 자리를 옮기려는데 얄미운 고모가 한마디를 더 거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제잘제잘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어머니는 대꾸 없이 올라가셨고 이모는 고모를 한번 째려보고 올라가셨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는 어머니랑 이모에게 과일이나 좀 챙겨드릴까 하고 손수과일을 깎았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고 하니 좋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핍박을 받을 어머니가 내심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챙겨드리자 싶어서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사과를 깎고 포도를 꺼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현 저거 언제 봐도 성질머리가 더럽다니까. 이모가 고모 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랑 이모도 고모를 싫어하고 흉도 보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 너무 착해? 아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이 미련 곰탱아. 어머 미련 곰탱이라니 너무하네. 미련 곰탱이가 아니고서야 첩자식을 키우겠어? 첩자식이라니?
어머니가 첩의 자식을 키운다고? 첩은 누구고 그 자식은 누구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고 이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현 저거 옷가게니 뭐니 하는 것도 다 형부 돈이잖아. 벌어오는 건 있어?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다 주지 돈을 벌긴 하는 거야? 형부 돈으로 월세만 축내는 거 아니냐고. 모르겠다. 나도 일은 안 나가는 날이 더 많고 용돈도 받아 쓰는 것 같던데. 뭐 형부한테 용돈까지 그뿐이겠어? 둘이 맨날 비싼 레스토랑 가고 비싼 옷들도 잘만 사주는 것 같던데. 언니한테는 생전 그런 거 안 사줬잖아. 진짜 너무하네. 본처는 나 몰라라 하고 첩만 챙긴다는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본처라니 첩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고모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첩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기 힘든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나는 태훈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싫어. 첩 자식인데 좋게 보일 리가 있겠어? 너무 그러지 마. 태훈이가 뭘 알겠어? 언니는 진짜 바보야. 세상에 어떤 바보가 첩 자식을 제 자식으로 속이고 키워? 그년 그거 태훈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지?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아나? 그래도 친해지려 노력은 하더라. 태훈이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태훈이도 다 아는 거야? 그년이 나쁜 년이라는 거, 그런데 태훈이한테 평생 말 안 하게. 그게 감춰진다고 감춰질까? 지금껏 감췄는데 못 감출 게 어딨어? 진짜 내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원이랑 태진이랑 똑같이 키웠어. 그럼 그게 내 새끼인 거지 뭐. 그리고 지금까지 고모로 알고 산 사람이 자기 아빠랑 바람난 지 친엄마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걸 어떻게 말해? 하긴 나 같아도 말 못하겠다. 첩의 자식.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순간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상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 고모가 같이 들어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냥 이 앞에서 만나겠거니 남매니까 밖에서 술을 한잔할 수도 있지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여행을 간다고 하는 날엔 고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깊게 파고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고모가 제 친엄마라니. 그건 누구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모가 계시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태훈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거야? 무슨 말이냐고. 내가 고모 자식이에요? 고모가 아니라 아버지랑 바람핀 사람이고? 태훈아, 그게. 다가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집안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는데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너무 밉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에 어머니에게 막대하고 첩까지 데리고 사는 아버지가 미웠고, 첩인 주제에 우리 집에 살면서 어머니 부려먹는 고모 아닌 고모가 미웠고, 어머니도 아니면서 살뜰히 나를 챙겨주고 어머니인 척한 어머니가 미웠고, 어머니의 진짜 아들인 동생은 그냥 미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그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모라고 믿었던 제 진짜 친모한테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자신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 이상한 집안을 당장 나오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마침 어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태훈아, 어딜 다녀오는 거야? 날도 추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태훈아. 제가 알게 된 거 아버지랑 고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더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나갈게요. 어딜 나간다는 건데? 저 여기 떠나는 순간 저는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신경 끄고 사세요. 그동안 엄마 노릇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콩가루 집안에서 더는 못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모아둔 용돈 조금이랑 대학 합격했다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주신 돈을 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시원한 해방감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슬프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가족도 뭣도 없는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제 20살인데 해야 할 것도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였죠.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조금 일찍 서울에 올라온 저는 학교 근처 사우나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계획들이요. 일단 학교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포기하면 다시는 대학교에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졸업 후 취업만 잘한다면 어느 정도 돈은 벌 수 있는 전공이라 죽어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4년 동안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때부터 되는 대로 알바 자리 찾아다녔습니다.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학교 끝나고 밤에 동대문 가서 아침 다 될 때까지 옷도 매대에 놔봤고요. 방학에는 동기들과 파주까지 가서 야외 무대 조명 설치하는 알바도 해봤고요. 명절엔 백화점에서 명절 상품 판매하는 알바도 해봤고요. 택배, 상하차, 편의점 이런 건 기본으로 몇 번씩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 혼자 먹고 살 생활비는 벌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알바 한 번 안 해봤던지라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힘들었지만 신기했죠. 그런데 저 처음 서울 오고 찜질방에 있다가 기숙사 들어가던 날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었습니다. 낳아준 그 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 말고 길러주신 어머니요. 통장으로 용돈 보냈어. 미안하다. 태훈아. 그때 통장 확인해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같이 복학해서 학교 다녔습니다. 학생회도 했을 만큼 학교 생활도 엄청 열심히 했죠. 4학년 때는 남들은 부모님이 사주는 괜찮은 양복, 제 손으로 한 벌 사서 취업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기업 상반기 공채에 합격해서 졸업하고 바로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야, 태훈아, 너 진짜 대단하다. 학교 다니면서 일까지 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에 합격까지 하고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회사를 잘 갔어. 고맙다야. 간절하니까 되긴 되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고 동기 중에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가끔씩 부모님은 안 보고 싶냐, 그래도 한 번 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주던 친구였습니다. 뭘 말씀드려 나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자식인데 설마 관심이 없으시겠냐? 나 학교 들어올 때 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관심됐다 그래라. 야,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술이나 먹자.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따금씩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첩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제 생각은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전 첩의 자식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회사에 취직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씩 나던 어머니 생각도 거의 안 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미래를 함께할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입사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신입 교육 마치고 팀원들하고 처음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다들 익숙하게 회사 후문 쪽에 있는 카페로 가더랍니다. 카페는 앉을 곳도 없는 엄청 작은 카페였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이 카페 안부터 밖까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회사 단골 카페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못 기다려주네. 태훈씨, 우리 부장님 호출 때문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태훈씨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기 이 카드로 계산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북적북적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쳐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그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이 커다래질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기 없는 순수한 하얀 얼굴이 정말 예뻤습니다. 주문하실 건가요? 네네. 해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이랑 아이스 카페라떼 2잔 주세요. 그녀는 빠른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았고 제게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주자마자 휙 돌아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그렇게 많은데 직원은 그녀와 다른 여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커피를 만드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요. 자기 일에 열중할 때 사람은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그랬고요. 그녀가 빠르게 만든 6잔의 커피를 제게 주었을 때 하마터면 너무 예쁘시다고 고백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쁘다는 말은커녕 전화번호 물어볼 용기도 없었죠. 저는 사랑 앞에서 대범한 쪽보다는 진득한 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카페에 갔고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카페가 좀 바빠야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그녀는 쉼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아니었지만 야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씩 마시려고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커피만 사 먹다가는 그냥 카페인 중독자로 생각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한가한 퇴근 시간을 공략했습니다. 오늘도 엄청 바쁘시네요. 네, 늘 바빠요. 바빠서 좋죠? 뭐 카페는 몇 시에 문 닫나요? 9시까지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저기 끝나고 저랑 밥 먹을래요? 27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가 7시였는데 회사 들어가서 일 본다고 거짓말하고 근처 공원에서 2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9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었고 그녀와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하기엔 좀 웃기지만 첫 식사 자리였던 거죠.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예에 바르고 섬세한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기도 했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지연 씨는 언제부터 카페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카페에서 알바한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요. 지금 카페 차린 건 2년 정도 되었고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사장님이라니 진짜 멋져요. 영미 씨, 에이 멋지긴요. 작은 카페 하나뿐인데요. 뭐 작다뇨? 어차피 회사원들 앉아서 커피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직 부족해요. 저는 나중에 엄청 큰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테이블도 많고 빵도 많이 파는 그런 카페예요. 지연 씨 빵도 만들 줄 아세요? 조금 그럼 나중에 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죠. 뭐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첫 식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그러다 주말에도 만나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달 만나고 제가 정식으로 고백을 했고 제 인생 첫사랑과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묘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희가 사귀는 게 소문이 나면 카페에 가서 짓궂은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카페에 영향이 갈까봐 우선은 비밀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카페에 가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었는데 그게 웃기면서도 스릴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대의 끝자락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계속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 과거를 말할 자신도 없었고 혹여나 모든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가 저를 떠날까 봐 불안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번 오가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을 돌렸습니다. 저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을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웠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태원아, 너 나랑 결혼할 거지?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그동안 몇 번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럼 해야지. 당연하지. 배고픈데 우리 뭐 시킬까 말 돌리지 말고 그녀의 표정은 꽤나 진지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원아, 우리 사귄 지 2년이야? 그동안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너 피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당연히 그럼 말해. 뭘 왜 자꾸 피하는지 말하라고.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친구를 속일 수 없었죠. 결국 저는 그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로 알고 산 사람은 사실 어머니가 아니었고 고모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 날 낳아준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첩이었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날 길러준 어머니의 친아들이었다. 20살 되던 해에 이모와 날 길러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집을 나와서 난 혼자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참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 상황을 여자친구는 말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섭기도 하고 이런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을 마친 제가 쭈뼛거리면서 끝을 흐리자 여자친구가 다짜고짜 제 양쪽 볼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의 네 상황이 나한테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첩아들이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니까 첩아들인 게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렇다고 내가 나쁜 길로 빠지고 못된 짓 하고 다니니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사는 거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걸 들은 나는 너한테 실망 하나 하지 않았고 내 마음 변하지도 않았어. 그럼 된 거지.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나는 또 나랑 결혼 생각 없는 줄 알고 피하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겠어?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해야지 마음먹었는 걸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관문인 여자친구 부모님 이해시키기가 남아 있었지만요. 사실 이게 더 큰 고비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여자친구는 장모님하고만 살고 있었거든요. 헤어지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장모님의 시댁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부모님 때문이었답니다.
장인어른 댁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결혼을 하신 후에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애꿎은 장모님 탓을 하면서 파 한쪽을 사도 눈치를 주고 씻는 물도 아껴 쓰라며 구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여자친구가 7살 때 같이 시댁을 빠져나오셨대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여자친구에게 항상 하는 말이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그쪽 집안이 어떤지도 잘 보고 만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완전 꼴등 사윗감이었죠. 그때 장모님을 설득하려고 많이도 애썼습니다. 선물도 사드려보고 댁에 가서 밥도 차려보고 여자친구랑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장모님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결혼을 허락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여자친구가 다쳤을 때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 일하다가 화상 입어서 병원 가는 중 그 문자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한 건 아니었고 기계에 대어서 팔뚝에 손가락 2마디만큼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곱고 고운 여자친구의 팔에 난 그 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맨날 일하면서 다쳐서 그 예쁜 팔에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큰일 난 것도 아닌데 왜 왔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소독하는 길 갑자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만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제 장모님도 계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이 그 모습 보고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딸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입장은 여자친구랑 저랑 손잡고 입장했고 제 혼주석은 비워뒀습니다. 당연히 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고요. 연락 안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럼 그냥 남이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알콩달콩 깨볶으며 살다가 이듬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회사 뒤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막달까지 일하다가 직원들한테 가게 맡기고 아이 낳았습니다. 진짜 생활력이 강한 멋진 여자죠. 저도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육아랑 살림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난 아니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돌보는 일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크긴커녕 하루 24시간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분유 먹이면 트림시켜야 하지, 그럼 재워야 하지, 그러다 깨서 똥 싸면 닦아줘야 하지, 그럼 또 먹어야 하지, 또 트림시켜야 하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밤에 씻기기도 하고 접종하는 날 병원도 가고 젖병도 씻고 목욕한 거 치우고 아기 손이랑 손수건 맨날 삶고 아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힘들긴 했지만 실증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의 아이라는 것이 신비로웠고 이게 커보겠다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이모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를 낳아준 사람은 제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다는 건데 어떻게 낳지도 않은 자식한테 게다가 본인은 자식도 없으면서 나를 키워줬을까 싶더라고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자진해서 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날 왜 키웠을까? 사랑해서 키우셨겠지? 사랑 그럼 우리가 지금 아기한테 하는 게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어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저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못난 인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먹고 싶은 반찬을 물어보고 저녁엔 꼭 그 반찬을 해주셨고 고등학생 때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장도 볼 정도로 친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과 저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혼냈습니다. 어릴 때에도 제가 모르는 문제를 친절히 알려주셨고
같이 방학 숙제도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게 지극정성이었기에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지난 세월 저에게 쏟은 사랑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왜 내가 떠난 후에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에 다녀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고민이 얼굴에 다 써 있었나 봅니다. 아내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가기로 한 거죠.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달리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거기에 살겠어? 이사 갔겠지. 만약 아직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저 왔어요 해야 하나. 엄마라고는 못 부르겠지. 아버지는 뭐라고 하려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울에서 창원까지 달렸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10여 년 만에 온 동네인데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건물도 있었고 낯선 빌라나 원룸 건물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살던 집이 보이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다다랐을 땐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커다란 대문도 30년은 지난 것처럼 녹슬어 있었고 초인종도 낡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사를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의 외관도 전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당겨봤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더라고요. 귀를 가져다 댔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점점 현관으로 가까워지더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요. 어머니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저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서 당황한 듯 보였고 저는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낯설어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새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늙은 것뿐만 아니라 행색도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묶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은 옷도 꼬질꼬질하고 아무렇게 자른 머리도 대충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머니가 다리를 절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던 단어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을 옷소매로 훔치며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집안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집안 여기저기에 옷가지들도 있고 벽엔 곰팡이가 생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텅 빈 장식장의 가구들도 다 어디가 부서졌거나 굉장히 낡아 있었습니다. 곳곳에 거미줄도 보였습니다. 거의 폐가나 다름없더라고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안방에서만 작게 TV 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운 게 자는 건가 싶어 TV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냥 더 주방에서 주스를 내오신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TV를 끄지 않고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소파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지. 계속 주무셔. 10년째 내 집안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제가 집을 나간 후부터였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반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 사업장에 불이 났대요. 가구점인데 불이 났답니다.
완전 망해버린 거죠. 모든 가구가 다 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서 아버지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돈까지 물어줘야 했답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러워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이상 여기서 얻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한 제 친모가 빨리 그 집을 벗어나려 한 거죠. 야반도주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대요. 저희 집 장식장에 있던 값 나가는 식기들이나 보석 아버지가 보상금 다 주고 남은 전 재산이었던 현금 뭉치까지 들고 나가버렸답니다. 아버지는 혈안이 돼서 이 미친년 찾겠다고 난리를 쳤대요. 그 여자가 운영하던 옷가게엔 당연히 오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옛날에 일하던 다방에 가서 사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이때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제 친모가 다방 여자라는 건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땡전 한 푼 안 남게 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도 빌리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만 부어댔대요. 저를 원망하고 첩을 원망하면서요. 제가 아니었으면 첩을 데리고 살지도 않았을 거라나 뭘 하나 푸념하면서 술만 먹었대요. 그러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해 집에 오는 길에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답니다. 그때부터 쭉 누워만 있대요. 처음엔 몇 년 병원에 있다가 호전되었다 해서 퇴원했지만 그대로 누워만 있대요. 팔도 한쪽만 움직이고 상체는 겨우 일으켜 밥 다시 먹고 눕는 정도, 말도 잘 못하고 다리는 아예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본 동생이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 나가버렸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린 거죠. 어머니는 그때부터 혼자라도 벌어보겠다고 나가 일하시다가 다쳐서 다리까지 절개되고, 그런데도 아버지 수발을 들었답니다. 혹시나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맨날 몸 닦이고 다리도 주무르고 팔도 주무르면서요. 그래서 너한테 연락을 못했어? 연락하면 뭐하니, 뭐 보여줄 거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겠어? 네 아버지 아픈 거 너한테 맡기고 싶지도 않고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이 이토록 불행하고 구질구질하기만 할까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모자라 첩이랑 한 집에서 살고 맨날 구박받고 그러다 남편 수발 들며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니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를 왜 키우셨어요? 네 아버지가 그 여자 데리고 오면서 같이 살라는데 진짜 죽고 싶었다. 내가 부모 없이 불쌍하게 자란 년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 부모 품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살아야지 한 거지. 그런데 그 여자는 널 낳고는 실증 내더라고. 내 아버지야 뭐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그 여자가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갓난쟁이인 널 앞에 두고 널 버릴까 어쩔까 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 꼴은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키운다고 했지.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엄마 노릇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좋다더라고. 그때부터 그냥 내 자식이다 하고 살았어. 한 번도 내가 그 여자 자식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게 이유라고요. 그 여자가 날 버릴까봐 시작은 그랬는데 그 다음엔 사랑이지 사랑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우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더 있다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처한 모든 상황도 속상했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견딜 수 없게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더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곧장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놀라는 아내를 앉혀놓고 제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병원 보내드리고 어머님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게 하자.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싶다면 그렇게 할게. 정말 그래도 괜찮아.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당연하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상황이셨어도 당신도 나처럼 말했을걸? 그리고 우리야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 부모님이 우선이지. 저는 아내와 상의를 마치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황.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태훈아, 말은 고마운데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쭉 살았고 내 이모도 이 근처에 있고 나도 여기서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너희한테 신세 지고 싶진 않아. 그게 왜 신세예요? 어머니가 저 길러주신 게 있는데. 아니야 태훈아, 엄마 마음은 그래.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수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청소업체 불러서 싹 청소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부신 가구들도 새 걸로 바꿔드리고 곰팡이 낀 벽지도 바꾸고 비 새는 것도 메우고 마당도 관리하기 힘든 풀 다 치우고 자갈로 덮고 대문도 새로 칠하고 외벽도 청소하고 전부 다 새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 싶어서 병원 가서 물어보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맞고 전문가들 손이 닿아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 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자식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니도 아버지 나간 후에야 하는 말이지만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팔자인가 싶고 불행하기도 하셨대요. 계속 아버지 요양원에 가긴 하시지만 속은 후련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머니 집보수 다 해드리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모네랑 같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집에서 어머니 외롭진 않을까, 또 청소한다고 고생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두어 달에 한 번 내려가서 만나 뵙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보여드렸고요. 저희 장모님 부산 여행 시켜드릴 겸 갔다가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20살 때 집 나오고 계속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 출생엔 남모를 비밀이 있지만 그냥 친모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저 길러주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자식이라 여기는 것처럼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 듬뿍 받고 컸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제 아이한테도 주며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